근데 지금 저희들 단톡을 하고 단체톡 했잖아요. 뭐 단체톡에 보시면 옛날에 또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계셔요. 아마 또 이 영상도 보실 수 있는데 그분들 요래 잘 해놔놓으면 기초부터 딱 하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놔놓으면 나만의 책이 한 권이 만들어집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은 아주 지금 제가 제 책이나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명리를 처음 입문해서부터 그죠? 그다음 이 원리를 이해하기까지 중고급부터 입문하죠. 중고급으로 입문하면 중고급에 들어가면서 또 이 말이 좀 달라지죠. 단어들이 못 듣던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조금의 그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리 이제 고급이라고 어디에 있습니다. 고급편까지 쭉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기서 쭉 나가야 돼요. 쭉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석 달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 뒤편에 최고급까지는 나가지 정도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건상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뭐 어쨌든 이제 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초는 기초 과정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중급대로 하면서 또 저 뒤편에 있는 고급편들 들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도 또 더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 차이가 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사주 개인 사주와 관련된 그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 그걸 좀 참고하시고 뭐 너무 여기에 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학문이거든요. 학문으로서 우리가 생활에 어떤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내가 지혜로서 받아들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습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나치게 뭐라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너무 지나친 것보다는 적절히 우리 생활에 또 내 개인의 또 인문학적으로서 필요한 정도만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성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 수업은 자,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두 번째 시간인데 수업은 전반 1시간 그리고 후반 한 50분씩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기초 과정은 중심으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우리 한다는 보다 중고급 한 30분 정도 하고 총 120분 정도 되잖아요. 그 10분, 10분, 20분 뺀다 하더라도 100분이지 않습니까? 그 100분으로 기초 과정을 한 3, 40분 그 다음 중급 30분, 고급 30분 이렇게 있잖아요. 30분 정도 하니까 시간이 사실은 많이 짧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두 타임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아마 두 타임 정도로 제가 오늘 두 타임 한다 해요. 나이를 갖고 두 타임 한다 해도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업 진행은 그렇게 한다가 근데 기초 과정은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일단 기초 과정을 합니다. 하니까 시간을 약간 빠지지 않고만 나오신다면 들으시다 보면 분명히 지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귀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 서로 좀 긴 것 같습니다만 화보의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리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학구열이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연령이 좀 지난 지금 이때의 어떤 지금 내가 좋아서 하는 학문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머리에 가두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힘든데 그냥 한 주기를 듣고 한 주기를 흘려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콩나물 키우듯이 하면 된다. 콩나물 채비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내려버려요. 그러나 콩나물은 어떻습니까? 자라죠.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기억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맞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뭔지 몰라서 뭐 지겹다가 아니라 솔직하게 졸더라도 귀로 듣고 흘려도 어느새 가면 진짜 이 실력이 축적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진짜 이또 공부 저보다 공부 다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운 학문 아니냐, 한자 믿게 떨적거린다고 어려운 학문 아니냐. 저도 했는데 그죠? 그분들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구청에 뭐 국장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공부 잘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뭐 선생님 하시는 분이나 뭐 행정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가 그죠? 공부 잘하신 분들도 저도 했는데 그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어렵지 않다. 하다 보면 진짜 다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명량을 첫 방으로 입문하는 마음 자세가 그래도 충분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명리학적으로는 첫 시간입니다. 명리학의 근본적인 명리학을 이야기하라 하면 그냥 이 한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대개가 묻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학교 동료들이 뭐 발걸명 아는 게 한자가 발걸명자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발걸명자니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명리학이라면 이게 목숨명자죠. 목숨명자입니다. 목숨명자에 다스는 밑자죠. 그냥 그러한 학문이다 이거예요. 목숨을 그죠? 목숨을 관장하는 그런 학문이다. 명리학은 그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명리학은 지금에 와서는 이 인문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철학적 관계 우리 명리학적인 관계는 저는 개인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왜냐하면 진짜 이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면 결국은 우리 사주팔자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공부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는 또 미신과 같은 거죠. 그게 이제 명리학인데 그럼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말? 자기가 몰라서 그러고요. 자기가 무지했어.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도 무식한 국회의원들, 그죠? 그 표현 자체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냥 학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주팔자이라는 미신과 관련된 또 영적으로 그죠? 무속인들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경우 사실은 방송에도 나오고 합니다. 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학문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 그냥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학문이 무지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모르면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면 또 사주팔자가 하면 그게 또 명리학이고 이게 또 미신 이런 게 아닌 학문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명리학은 뭐냐면 왜 제가 개인 인문학이나 인문학으로 혼자 이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뭐냐면 저도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부터 이 학문을 배우고 연구를 하면서부터 저는 거기 한 10수년 전부터입니다. 저는 2, 3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속 내가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도 제 대우는 환경을 보면서 일하거든요. 그 후로 제 삶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진짜로. 진짜입니다. 제 삶은 그 이후로는 그 이전에는 상당히 제가 이 학문에 완전히 연구하고 몰입하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개인 사업을 하고 저 26억을 두 번 맞아봤거든요. 그놈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강원도까지 찾아가고 그랬어요. 죽이면 뭐합니까? 한 석 달을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학문이었는데 음양오해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 알고 깊이 있게 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사용할 줄도 몰랐고 알고 있는지도 그런 지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이제
명리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라 저도 관심도 없어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소개를 해서 뭐 내가 다 아는 얘기야. 그 교수 이야기가 다 아는 얘기라. 그래.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옆에 다 가르쳐 드렸어요. 교수님은 그냥 이래 있다 뭐 합형 총파에 이런 얘기들 이쪽 있지 않습니까? 외우래요. 상상 외우. 사실 그래 했으니까 저도 그 외우는 것도 요령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외우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뭐 소화하시는 분들은 뭐 병식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전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학문이 들어가니까 제가 자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제가 전책까지 나오는데 한 3년은 걸렸습니다. 그 성명 또 책도 만들고 좀 오래 세월했는데 서론이 조금 났습니다만 어쨌든 명리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하지만 하루는 어떻습니까? 낮과 밤이에요. 계속 낮과 밤 또 시간으로 변하죠. 그죠? 오전, 오후 우리 또뭐 하루가 지나가고 시간이 계속 이 지나가면서 흐름이 변화합니다. 이 흐름은 세월의 흐름을 변화하고 변화. 이 변화하는 그 속에서 그러자 명리학적으로 음양의 변화다. 그다음에 음양오행의 변화다. 뭐 음양오행이 상생상국으로 변화한다. 이게 학문적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변화하는 거, 이 변화하는 걸 자연의 변화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변화하는 그 상황 우리가 어디에 있냐고요. 변화하는 것들은 변화하는 이유는 하늘의 기운적인 변화와 그죠? 하늘에서의 어떤 그 변화와 그것도 땅에서의 변화 그죠? 그것들이 서로 종합해서 하늘의 말씀드리자면 그 기운과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의 기운을 수용해서 변화하는 기운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조건이 이 있는 처에 있는 조건은 자연 환경이에요. 그죠? 그 자연이라는 한자도 보면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라 해서 지대로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이제 하늘의 기운이 그죠? 이게 이제 소위 천수상한다 하거든요. 천수상해서 지수형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늘 천자에 들이울 숫자를 씁니다. 상을 들이우고 상을 들이우면 지수형 땅지자 땅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죠?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걸 또 명리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양과 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음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늘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울적인 조화에 의해서 우리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변화해 나가다는 거죠. 시대가. 그죠? 자연. 그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 나무도 있고, 뭐 짐승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속에 우리 인간들도 같이 살아나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이 위치에, 이 자연 속에 그 기운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밤낮이 거꾸로 돼가지고 물론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밤에는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한 자연 환경인데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낮에 자야 되고 밤에 일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전자에 정상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사람들과 또 혼자 낮에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혼자 밤에 쉬어야 되고 이제 이런 반복적인 환경 속에 변화 속에 있는 그런 자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그 자연의 정상적인 흐름을 반대로 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낮에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의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나가는 거냐는 거죠.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자연의 변화하는 순리를 역행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순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이렇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면 이런 데 있잖아요.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면 그 뭔가 인연은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인연인지 모르고 그 인연이 끊어진다. 그래서 제가 명리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자연이 변화하는 어떻게 변한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 자연에서 그죠? 변화하는 이 변화하는 어떤 이런 모양새 아까 천수성 지수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요걸 참 우리가 연구해서 그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를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책이 명리학이다. 그죠? 그죠? 그리고 명리학은 우리 자연의 변화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이 변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천지가 상호작용해서 이런 말이죠. 변화하는 것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체계화시켜서 그걸로 만든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 삶의 관계가 반드시 있다 해서 굉장히 이 많은 임상과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오늘날에 이 잡힌 명령이 있게 된 거죠. 이건 이제 결국 결국 이 사주팔자라 하면 그 각 개인 생년월일을 통해서 사주팔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주팔자를 통해서 그 사주팔자 그 개인의 바코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 자연 속에 태어나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천지의 기운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처해져 있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석한 거예요. 분석하는 학문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장단점이 만들어집니다. 찾아내죠. 그 바코드 속에서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정보를 명리학적으로 정보를 캐어내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장단점을 맞춤식으로 그 개인한테 맞춤식으로 우리가 이 지식을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학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건 아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명리학이 제 책에 가장 처음에는 보면 역사가 가장 먼저 나오죠. 역사적인 게. 명리학이 역사하면 이걸 제가 책을 만들면서 제가 명리학이 역사 나오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책에 이제 좀 길게 제가 정보를 찾아서 제가 올려놨는데 실은 내용 중에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명리학의 근원지는 주역이라고도 볼 수 있죠. 주역 상당히 사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주역은 왜 주역이고 하면 주나라 때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주역이 주나라 때 만들어진 학문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때 결국은 주역을 완성시킨 사람은 공자입니다. 공자. 그래서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올라가면 사망오제 때 이 중국의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군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예요. 사망오제 때 그때 보면 이 태오복희시라는 분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인데 거기서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근원적인 얘기는
하도와 낙서라는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는 하도는 그 복희시라는 분이 용마의 등에서 그 그림을 보고 하도라는 상생도를 만듭니다. 하도 그림 하도라는 상생도를 만들고 한참 이제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나온 게 문항이 이제 거북이에 있던 건지 나중에 거기서 통해서 낙서라는 요거는 이제 하도는 서로 이제 상생도를 말하고 이제 상생도란 이제 좀 더 있으면 나오는 서로 생하고 도와주고 한 그런 상생 오행의 명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행의 상생도가 나오고 낙서는 상극도를 말합니다. 상생하고 이래서 상생하고 상극하고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에서 우리 당군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류 문화, 인류 학문의 문화의 가장 근원지예요. 가장 근원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도서관이라는 얘기예요. 도서관.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도서관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의 가장 근원지이다. 그만큼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 명리학까지 이제 발전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 주역이 만들어진 거죠. 주역과 명리학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역에서 파생된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거는 그래서 문왕이 그다음에 주나라 때니까 아들 주공, 문왕의 아들 주공까지 그다음에 공자까지 그 시대에 그래서 주역이 주나라니까 주역이 완성 주나라의 역이다 해서 주역이 완성돼. 그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주역에서는 이 괴가 나온다. 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이제 이 주역과의 우리 이제 이 사상이 나게 음양에서 아까 음양이라 했는 거는 이제 이 철학적 관계입니다. 명리학적. 그다음에 이 주역에서도 나오는 음양. 아까 음양은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수상지수형을 표현했죠. 천은 하늘, 하늘은 뭐 음양은 또 이제 하늘은 양이라고 뭐 땅은 음이라고 하더라는 얘기고 그죠? 옛날에 들어보셨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 남자는 하늘, 자, 그 음양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자는 땅. 이런 얘기 드는데. 그래 결국은 이 주역에서 파생 주역은 음양에서 사상으로 나온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명량이 조금 다른 점을 보여요. 음양을 표시는 이렇게 요걸 다 음으로 표시합니다. 아니지? 요걸 양으로 양으로 표시하고 음은 갈라진 두 개를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음양이 그럼 결국은 음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 제가 동그라미를 쳤지만 실제로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 그래 이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없다. 우주가 만들어지니까 음양이 생긴 거죠. 그 우주를 그리려 하면 그냥 없는 이 동그라미 보고 없는 상태지만 표현하자니 동그라미 이게 우주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태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죠. 이건 태극. 그래 결국 다시 말하면 태극은 뭡니까? 우주 발생 근원지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고 보면 이 태극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 우리가 우주가 만들어진 연도가 뭐 138억 년 전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빅뱅론부터 했어. 그럼 이 말이 나온 지가 언제적이냐는 거죠.
지금부터 주역이 만들어진 문항이 아니라 저 태호 복귀시 아까 저 하도 낙서 쪽으로 들어간다 해도 지금 기원전 5,000년 전인데 그럼 지금부터 7,000년 전입니다. 그죠? 그 정도 거슬러 가야 사실은 태극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만들었지? 이 태극이라는 게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박영호 씨인가 해가지고 뭐 붓대롱 속에 목화실을 넣어오는 그 사람이 배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무리점식 그대에서 해야 되죠. 박영호 선생이 이 태극기를 만들어 두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과연 이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과연 일리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져볼 만도 하죠. 어쨌든 이런 관계다. 그래서 주역은 이 만들어진 요걸 이제 음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음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주역은 또 계속 이 양은 양에서 음은 음에서 또 음량으로 변하죠. 천지가 계속 상호작용하니까 왜 양은 또 양으로 또 음양으로 그죠? 음은 또 양과 음으로 계속 변화한 거예요. 그래 거기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무극이라 했고 무극이 태극이다. 무극과 태극은 같이 존재한다. 없는 게 있는 것이고 이거예요. 그래 무극에 하니까 태극이 음양으로 만들어지고 음양이 사상으로 변화하고 사상은 또 같이 두 개씩 또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또 이 양은 양에서 또 음양으로 변하기 사상과 팔괴로 가지요. 이게 주역에서 계속 음양이 변한다. 계속 음양이 변해. 음과 양이. 우리 명리학은 어떻습니까? 명리학은 여기 이제 음양에서 여기 이제 이 무극과 태극을 뜻하고 무극이 태극이 음양으로 변하고 음양이 사상으로 변한 거죠. 사상과 여기서 뭡니까? 팔괴였죠. 자, 명리학에서는 사상과 오행으로 변합니다. 많이 표현이 이제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요.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명리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자꾸 학문적으로 제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명리학을 잘 이해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그 진짜 하나의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 시계가 복잡한 기계끼리 통례에 의해서 돌아가듯이 명리학은 그만큼 어렵지는 않다. 어렵지 않고 반드시 계속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똑같이 변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음량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냥 그죠? 음량으로 이건 이제 자연의 변화한다 하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하는데 그 속으로 뭘 찾아갖고 뭘 의하겠다 좀 황당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계속 똑같이 음량으로만 변화하더라. 그래 명리학도 이제 주역에서는 또 네 가지로 바뀌었죠. 사상이라 하더라. 또 8개로 변하더라. 우리 명리학에서는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합니다. 또 저기 자연과 이제 대입해야 되겠죠. 또 오행은 또 하늘의 기운을 5가지로 세분화, 음양이 변하는 과정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음양이 변하는 건 어떻습니까? 양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양이, 그럼 이게 자연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음양은 낮과 밤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낮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밤이 되고 또 밤이 되니까 또 낮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이게 바뀌어요. 그냥 명리학 그러면 그 단순한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 자연 속에 진짜 그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그 지혜를 살아나가는데 지혜를 줄 수 있나 거잖아요. 그 점점 세분화시켜야 되겠죠. 그 이제 쭉 5가지로 세분화합니다. 그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5가지니까.
그 5가지로 가더라는 거죠. 5가지로. 그리고 음양이 변화하는 걸, 음양은 변화도 이완화된 거잖아요. 2가지로. 밝음과 어둠, 남과 여, 가다, 오다. 전부 이거 음양으로 표시한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이 개선이고 들어만 봐도 알아. 양은 밝은 곳이고 음은 어두운 곳이고 살아있는 여기는 양이고 저성감은 음이고 가만히 있으면 음이고 움직이면 그죠? 양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음양을 구분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적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음양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음일까? 어떤 게 양일까? 이게 이제 많은 이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조금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또 어렵습니다. 음양으로 변한다. 이걸 5가지로 변하더라. 오행은. 우리 명리학에서 그렇게 세분화시켜놨어. 그 오행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음양으로 변화하더라. 그죠? 근데 음양으로 변화하더라 하면서 대개가 양은 먼저 기록을 합니다. 먼저 쓰여집니다. 음은 음양으로 변화하더라. 음은 이미 움직이지 않은 상태예요. 예? 움직이지 않은 상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양이 있죠. 그 음양으로 변하더라. 없는 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정지된 것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잖아. 이 음양이 변하더라. 또다시 어느 정도 되니까 또다시 오르막 내리막 음양으로 변한다. 이 양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을 목이라 하더라. 이제 오행으로 나가는 거죠. 조금 더 이제 확 번져 나가는 놈을 화라고 했다는 거죠. 오행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는 그게 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음에 있던 곳으로 하강하더라. 집에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더라. 나갔다가 들어오더라. 나가는 거는 양의 운동성이고 들어오는 거는 음의 운동성이고. 자꾸 이제 음양이라고 이제 모든 곳에 음양이 이제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는 그 음 속에 그 양 속에 또 5가지로 세분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진짜 명리학에서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명리학 기초는 진짜 끝입니다. 그걸 자꾸 대입에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 양이 이제 가장 먼저 양의 운동성을 시작하는 것은 그 오행 중에 그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는 5개. 요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은 그대로 오행 갈행장사니까 5가지로 움직인다. 아까는 음양으로 움직인다. 그죠? 2가지로 음양으로 움직인다. 아까 반비를 말했습니다. 요걸 세분화시키니까 5가지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럼 그 기호를 목, 화, 토, 금, 수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요 한자들은 기똥차려서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목은 처음에 양의 운동성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는 거. 요걸 목에 이 오행 중에 목이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 이거예요. 그럼 목, 나무 목자를 쓴 거죠. 나무 목자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시작해서 더 많이 양의 운동성의 양의 운동성의 가장 극치 거기에 있는 글자를 화의 오행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죠. 바로 기호로 생각하십니다. 기호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느 극에서는 다음에 음에 있던 위치로 하강하는 거죠. 음에 있던 위치로 음에 있는 위치로 하강하는 바로 음에 있는 위치로 통화가고자 하는 첫 번째 기호를 금의 운동성이라는 거죠. 다시 그 금의 운동성에서 금은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음으로 가기 위함이죠. 양은 더 양의 극으로 가기 위함이고 금은
다시 음으로 가기 위한 그 음은 수라고 얘기합니다. 오행은.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국은 이게 음의 극이죠. 요거는 음의 시작이죠. 또 요거는 양의 시작이고 양의 극이죠. 그래 이 네 개를 놓고 보면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의 운동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행이라고 했는데 한 개는 네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토라는 놈이 없죠. 토라는 놈이 없는데 이 토를 오행 중에 토는 딱 가운데 나눴어요. 아까 여기서 보면 목은 화로 가기 위함이고 그죠? 토는 가운데 놓고 금은 수로 가기 위함. 수로 가기 위함. 그래 여기서 보면 양의 극은 화였죠. 화. 음의 극은 수였잖아요. 요 음의 극. 그래 목은 양의 운동성이 시작을 했고 금은 음의 운동성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 따지고 보면 목과 금은 반대적 입장이죠. 하나는 양의 운동성 시작이고 하나는 금의 운동성 시작이에요. 양의 운동성으로 화로 가기 위하고 더 시작해서 처음에는 비행기 활주로에서 뜨듯이 뜨기 위해서 비행기 굴러가잖아요. 뜨기 위해서 그냥 활주로를 굴러가듯이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뜨기 전에 활주로로 간 것은 목이라고 뜬 것은 화겠죠. 그러면 금은 뭐겠습니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강하게 함께하는 딱 섰어. 선 상태가 수라. 음이 정지된 상태고. 그리 하강한다는 것은 음으로 가기 위함이다. 그럼 토는 요 극점이 토다는 거야. 양의 기운이 극점이 토다. 그래서 양의 극점이 토다. 그래서 토는 동주한다라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건 12우상이 나오는 얘기죠. 나오는 얘기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다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의 운동성은 살아있는 것이고 음의 운동성은 정지된 것이라고 보면 이 양의 그 속에 토는 가운데 위치적으로는 토는 가운데예요.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 중에도 우리가 가운데 있는 위장이 토에 해당돼요. 말이 나옵니다. 그 토의 운동성은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가기 위한 바꿔주는 거죠. 바꾸어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자, 내가 이걸 던지면 어떨까요? 이걸 탁 던지면은 내 손에서 떠자마자는 목의 운동성이 될 것이고 양의 운동성의 극점은 올라가다가 딱 스톱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선 상태잖아요. 그죠? 딱 던지면 이게 던졌다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잠시 서지도 않고 바로 내려오는 것 같지만 잠시 멈췄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꽃이 확 폈다가 그죠? 편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있다가 수기가 떨어지면서 꽃이 쭈글쭈글해지면서 꽃이 떨어지면서 안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연에서는 그죠? 요게 이제 음양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또 오행으로 또 이야기하지만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 요거는 양의 극입니다. 양이라는 거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토는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겠죠. 여기 그래서 토는 양의 것과 음의 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 같은 뜻에서. 요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토는 음양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명리학적으로 관련해서 음양 오행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음양 속에서 오행이 이제 세 번에서 나오고요. 그러면 명리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보면 그러면 음양의 특징과 음양의 성질은 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양은 살아있는 거고 또 우리 인간은 과거 그랬잖아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활동적이잖아요.
물론 여자 중에서도 활동적인 사람이 있죠. 더 양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있지만은 남과 여로 구분해야 될 때는 남과 양이다. 여는 놈이다. 이렇게 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